안녕하십니까. 네, 신천수 법무사입니다. 오늘 저희들 시간이 좀 4시간 정도 되는데, 4시간,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하시고 또 들어보신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4시간 동안 저희가 할 일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도 있긴 한데, 저희가 업무하면서 기본적으로 접하게 되는 용어들,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용어들을 한번 짚어보고 또 각각의 또 그 단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없는 내용도 몇 가지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금의 회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투자자금의 회수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실무와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관련해서 이걸 재무상태표에 각 항목별로 집어넣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순자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1-1번에 보시면 청산, 합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실무상에서 순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청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청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청산 업무를 의뢰받게 되면 제일 처음에 여쭤보는 것이 주주가 몇 명이냐 이렇게 여쭤보지 않고 순자산이 0 이상이 되냐고 이렇게 여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자산이 0이 안 되게 되면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회사가 회생을 하든 아니면 파산을 하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1-1번에 있는 합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2011년도의 상법이 2011년도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된 이야기입니다.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회사와 플러스인 회사 간에 합병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다고요. 그때 첨부된 서면 중에 하나가 재무상태표를 첨부해서 이 한쪽에 소멸하는 회사의 순자산이 많이 있는 회사에 합병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2011년도 이전의 상법의 내용이었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인 회사를 할지라도 합병에 의해서 어떤 가치를 갖다 실현할 것인가 여부는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지 법률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기존의 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최저 자본금에서도 본 것처럼 최저 자본금도 채권자의 보호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이 합병도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합병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이죠. 1-2번에 나와 있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관련된 이 내용도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조특법 31조나 32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조특법 31조나 32조는 전부 다 세관면이 붙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물출자 또는 포괄 양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세관면 현물출자 또는 세관면 포괄 양수도 또는 31조에 있는 중소기업 간 통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는 모두 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순자산 이상의 자본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또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경우는 순자산 이상으로 자본이 형성돼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상에 이제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1번부터 2-3번에 있는 것은 잉여금과 관련된 부분에 갖다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잉여금과 관련된 배당이죠. 주식, 중간 배당, 불균등 배당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설명하게 될 것이고, 이제 상환 주식의 상환이나 자유식을 취득해서 소각하는 것들도 전부 다 잉여금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업무가 이제 진행되게 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재무상태표를 요청을 하고, 그 재무상태표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거 잉여금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있는가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회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잉여금은 법률적으로는 전부 다 직전 결산기를 다 말하는 것들이죠. 결산기를 다 직전 결산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이니까 올해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확정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3-1번과 3-2번은 부채 항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것들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지급해야 될 돈이 있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실무상에 있는 것들은 뭐 저희는 그냥 가수금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뭐 가수금이든 또는 미지입금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에 있어서는 이것을 이제 출자 전환해서 부채 비율을 줄이거나 또는 회사 입장에서 부채라고 보여지는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있는 4-1, 4-2, 4-3은 회사 입장에서 채권이라고 보여지는 것, 좀 주주나 임원들의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돈들을 어떤 형식을 통해서 갚게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자본금 감소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주주가 결국에는 돈을 갚아 나간다, 또는 자기주식을 팔아서 갚아 나간다든가, 주식을 팔아서 갚아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자산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1번과 5-2번은 준비금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게 되는, 이런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게 되는 저희가 이제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실무상에서는 이 무상증자를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나 주식 배당을 모두 다 무상증자를 하지만 법률에서는, 우리 상법에서는 무상증자라는 용어가 없으니까요. 상법에서는 정확하게 준비금의 자본 전입 또는 주식 배당 이런 용어를 쓰지, 상법에서는 무상증자 를 쓰지 않죠. 다만 저희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부에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무상증자로 표현을 하고 있지, 상법에서는 이렇게 준비금의 자본 전입 또는 주식 배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이제, 그래서 의뢰인들은 보통 무상증자를 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용어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 재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재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증자를 시키려면 재무제표의 항목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준비금의 감소입니다. 이 준비금 개정을 잉여금 개정으로 감소시키는 것이죠. 이걸 준비금의 감소를 하고, 저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준비금이 이제 뭐 자본 준비금이든 또는 뭐 이익 준비금이든 간에 이 법정 준비금 자체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법정 준비금을 하지 않고 의무 준비금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 잉여금 개정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이 법률에서는 이것을 준비금의 감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금의 감소를 통해서 뭘 할 것이냐 여부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실무에서 이용되는 제도들이죠. 다만 이 준비금의 감소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11월 달에, 올해 뭐 지금이 12월 달에 한다면 12월 달에 준비금의 감소를 시켜서 12월 20일 날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상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회계적으로는 뭐 이제 제 생각에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법무부의 해석은 이것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준비금에 있는 돈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감소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그 감소의 시기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옮긴다면 그것이 옮겨갈 장소는 여기 잉여금 개정이니까 잉여금 개정으로 옮겨가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것을 올해 하지 못하고 그것은 내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해석상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준비금 개정에서 자본금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 이것은 어느 때든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옮기는 건 가능한데 이렇게 옆으로 다시 실행시키는 것은 올해는 안 되고 한 번 정도의 정기주총을 통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앞에 선행은 인정하고 후행은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하여튼 뭐 해석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뭐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다만 그 이슈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6-1번과 6-2번은 자본금 개정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 자본금 개정에 있는 내용들은 이 자본금 감소하고 결손 보존 목적의 자본금 감소죠. 자본금 감소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요 4-1번과 관련된 자본금 자체를 주식을 줄이게 되면 자본금이 줄게 되는 내용이고, 요 6-2번은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것도 이제 2011년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구체화됐던 여기에 이 결손금하고 여기 나와 있는 자본금을 동시에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줄이기 때문에 자본이 줄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상 진행되는 절차의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저희가 보게 되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경기 변동과 기업 이렇게 뭐 제목은 거창하게 달았지만
뭐 특이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 이제 법률의 뭐 표현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이 벤처기업법이라 해서 저희가 벤처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벤처법은 IMF가 일어나기 전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뭐 상법처럼 1950년도 막 이전에 이렇게 50년도에 제정된 게 아니고 여기에 IMF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제정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보게 되는 이제 주요한 기업들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이라 하는 것은 2009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개정됐던 것이고 이제 통폐합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뭐 1인 창조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다 2011년도, 12년도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이 상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 2011년도에 대폭 개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상법 개정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전부 다 2011년도의 상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상법이 한번 개정됐죠. 요 2019년도에 이 상법이 개정됐던 것은 감사 선임하고 실은 그 이사의 소집과 관련된 이 부분이 상법이 개정됐던 것이죠. 그래서 뭐 감사 선임에 있어서 3% 룰 때문에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이슈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상법 개정할 때 이 전자투표라고 하는 게 있죠. 전자투표라는 게 있는데 이 전자투표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참석하는 주주의 주식 수가 적다 할지라도 그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실무에서 이용하게 되는 내용들이요.